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8단원 해방 첫 번째 세션입니다. 기쁨이 다시 찾아오면서 내 삶이 이중적이 되는 바람에 이 책을 써 나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몇 장 전에 이미 한 바 있다. 나는 지금 막 와이번에 대해 쓴 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외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때는 진정 황홀한 시기였어. 너무 행복해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순간들. 신과 영웅들이 머릿속에서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사티로스가 춤을 추며 디오니소스의 여사제들이 산 위에서 부를 수 있고 불인 힐토와 지글린데, 데어드르, 마이브와 헬렌이 모두 내 곁에 있어 그 풍성함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들로 가득했어. 이것은 사실이다. 기숙사에는 종살이 하는 학업생들보다 레프리컨들이 더 많았다. 나는 왕족들의 승리보다는 쿠클린의 승리를 더 많이 목격했다. 정말 보리지가 콜의 두목이었던가? 코나카르마그네사가 두목 아니었던가? 세상은 또 어떻던가? 낙원에서 살면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햇빛은 얼마나 강렬하고 따가웠던가? 갓 자른 잔디, 이슬 젖은 이끼, 작은 콩꽃, 가을숲, 장작 타는 냄새, 토탄. 소금물은 그 냄새만으로도 사람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 감각은 아릴 정도였다. 나는 갈망을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앓는 것이 건강한 것보다 좋았다. 이 모든 이야기가 참이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란 뜻은 아니다. 나는 두 가지의 삶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두 삶은 기름과 식초처럼 운하 옆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서로 아무 관련이 없었다. 어느 쪽이든 한번 보라. 제각각 자기만 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외부의 삶을 회상하면 내부의 삶은 한순간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섬광. 찍기 같은 나날들 사이에 흩어져 떠 있다가 오래되고 익숙하며 지저분하고 희망 없는 권태 속으로 금세 가라앉아 버리는 싸구려 금 찌꺼기가 분명해 보인다. 또 내부의 삶을 회상하면 앞서 두 장에 걸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단지 조악한 휘장으로서 금방이라도 걷어치우면 그 안에 숨어있던 낙원의 모습이 드러날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이중성이 우리 집 이야기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형이 와이번을 졸업하고 내가 와이번에 입학하면서 우리 형제의 고전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시대가 이어졌는데 그것은 이미 고전 시대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준비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을 비운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형제는 애초부터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둘만의 삶을 형성해 나갔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보통 다른 아버지들이 현명하게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 끝도 없는 신뢰를 요구하셨다. 내가 어릴 적에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올디의 학교에 다닐 때였다. 나는 그때 막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기 시작한 터라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줄줄이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방학 첫날 온갖 종이로 가득 찬 주머니 때문에 외투가 불룩 튀어나온 것을 본 아버지가 그 쓰레기 더미를 전부 꺼내 샅샅이 조사하시기 시작했다. 모든 소년들이 그렇듯이 나는 내 착한 결심들이 적힌 목록을 아버지에게 들키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나는 용케 아버지 손에서 그 종이들을 채내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우리 중 누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가기 전에 꼭 주머니를 한 번 더 점검한 다음 비밀에 붙이고 싶은 것은 따로 빼두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숨겨야 할 만한 잘못을 실제로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숨기는 버릇을 키우게 되었다. 이제는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쉽지 않은지 모를 정도지만 말이다. 아버지에게 와이번이나 샤르트르의 실상을 고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창피한 일이었다. 물론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쯤에서 아버지의 이상한 성격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하고 서두를 꺼내면 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트리스트럼 샌디를 연상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독자들은 그렇게 연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 문제는 샌디식의 기질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묘사해야 하는 것은 스턴 같은 작가의 머릿속에나 떠오를 법한 이상하고도 변덕스러운 어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도 여러분이 트리스트럼을 좋아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본론을 시작해보자. 우리 아버지가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천재적인 성향까지 약간 있었다. 동시에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논점을 혼동하는 재주 내지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재주, 특히 8월 오후에 이른 저녁을 배불리 잡수신 후 창문을 다 닫아놓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 계신 경우에 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머리에 우리의 학교 생활에 대한 진실을 넣어드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물어보셨지만 말이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맨 처음 부닥치는 가장 단순한 장벽은 열심히 물어놓고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거나 대답을 듣는 순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버지는 매주 똑똑히 어떤 사실들에 물어보셨고 우리는 적당히 계산해서 대답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반응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단순한 장벽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딴판으로 기억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버지의 마음은 유머와 감상과 의분으로 늘 부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아니 채 다 듣기도 전에 어떤 우연한 단서를 빌미로 상상력을 작동시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후 상대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믿어버렸었다. 아버지는 거의 항상 이름을 잘못 알아들었고 그 덕분에 아버지가 만들어낸 공인 본문은 거의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처치우드라는 친구가 들쥐를 잡아서 애완동물 삼아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1년 후나 10년 후쯤 이렇게 물으신다. 쥐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그 가엾은 칙위드라는 애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아버지식으로 이야기가 한번 바뀌고 나면 절대 바로잡을 수 없었고 혹시라도 바로잡으려 하면 미덥지 못하다는 듯이 너는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가끔은 상대방이 말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어디 가고 없었다. 해석되지 않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분명한 동기로 표현되거나 행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 아버지가 당연시하는 원칙이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가장 점잖고 충동적인 사람이며 어떤 악당이나 사기꾼에게도 쉽게 걸려드는 분이면서도 일단 이마를 찌푸리고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분석하거나 이른바 행간을 읽는 미로 같은 작업을 벌일 때면 진짜 마키아벨리가 되어버리셨다. 일단 이 작업이 시작되면 아버지가 넓은 세상, 어느 지점에 착륙하실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디에 착륙하시든 항상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알았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군. 백주대나처럼 명백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엄청난 갈등이나 모욕, 비밀스러운 슬픔, 혹은 엄청나게 복잡한 음모 등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들을 죽는 날까지 철석같이 믿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면 아버지는 다정한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가 순진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인생을 잘 모르는 탓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이런 혼동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바로 눈앞의 상황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셰익스피어라고 쓸 때 끝에 이가 들어가나? 형이 물었다. 그럴걸? 내가 대답하는데 아버지가 끼어드셨다.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식 필법을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는지 영 의심스럽단 말이야. 벨파스트에는 문에 그리스어 명문이 새겨져 있고 특이한 종탑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었다. 저 교회 건물은 정말 눈에 잘 띄는 훌륭한 건물이야. 내가 말했다. 어디서든 잘 보이잖아. 케이블힐 언덕 꼭대기에서도 보인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서너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리스어 글자를 읽을 수 있단 말이냐? 몇 년 뒤에 우리가 나눈 대화 한 토막은 이런 끊임없는 동문서답의 좋은 예로 기록해둘 만하다. 형이 N사단 장교들의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친구 콜린즈도 왔겠구나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콜린즈? 아니요. 그 친구는 N사단 소속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 친구들이 콜린즈를 좋아하지 않았던 게로구나. 형.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녁 식사에 모인 친구들 말이야. 형.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건 순전히 사단 행사였다고요. N사단 소속이 아닌 사람은 그런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가엾은 콜린즈가 무척 마음이 상했겠는걸? 부모를 아무리 지극히 공경한다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법이다. 나는 함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 또 객관적인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 복잡한 인물을 거짓되이 단순화하고도 싶지 않다. 집에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오해하러 작심하듯 어떤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만만치 않은 능력을 과시하셨고 내가 추측하기로 사무실에서도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재담가였고 때로는 재치 만점이기조차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쁜 간호사가 아버지를 만만히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비관적인 할아버지시네. 꼭 우리 아버지 같아. 환자가 대꾸했다. 자네 같은 딸이 여섯이어서 그렇게 됐나 보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계신 시간은 우리 형제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대화로 저녁 시간을 보고 나면 머리가 마치 팽이처럼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계시면 금지된 장난거리는 물론이고 순진무구한 놀이까지 끝장났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 침입자로 느껴진다는 것은 괴로운 일, 아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존슨 박사의 말처럼 느낌은 느낌이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은 분명하다. 어, 여러분, 저에게는 딸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큰 딸이어서 그런지 또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큰 딸의 말은 굉장히 많이 귀에 잘 들렸어요. 근데 두 번째 딸의 말은 어, 귀에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하고 반복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또 진지하게 들어지는 습관이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항상 둘째 딸하고는 저하고는 항상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째 딸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엄마는 나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어, 사실이었어요. 둘째 딸의 말은 포인트도 없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째 딸의 말은 거의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었지만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둘째 딸하고 계속해서 골이 깊어져 가고 대화가 안 되고 항상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 깊어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둘째 딸의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정말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둘째 딸하고 저는 굉장히 깊은 대화까지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항상 큰딸하고는 뭐 1 시간, 2 시간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상이었는데 둘째 딸하고는 포인트만 얘기하고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제가 둘째 딸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또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기 시작했고 한 다음부터 역시 둘째 딸하고 또 깊은 뭐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전화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죠. 제가 이 단원을 보니까 어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자기만의 해석, 전혀 포인트와 연관 없는 자기만의 해석에 빠져 있는 어른들이 참 많았구나. 저도 그런 엄마, 부모 또 어른 날 한 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 나이 어린 세대들의 목소리에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이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한번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목소리를 한번 신중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합니다.